안녕하십니까. 지금 예전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병, 충이 많이 발생돼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듯이 우리 농업인 소득 감소의 주 원인이 병충해로 많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난 농약 방제를 3번 했는데 감염이 됐다. 또 나는 3번 방제만 해도 병이 안 걸려. 이런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으실 겁니다. 과연 이대로만 하면 왜 어떤 사람은 3번 방제했는데도 안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3번 방제만 해도 많이 걸리는지 우리 한번 팩트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병충해 꼼짝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오명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번 학습은 병 발병 원인과 충 발병 원인, 생리장애, 그 다음에 문제풀이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첫째, 병의 충해 감염 원인은, 두 번째, 병의 충해 예방법이 있는지, 세 번째, 병의 충 발생 시 방제 방법은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교육상 이런 나무 정도를 가지고 저는 유목이라고 용어를 표현하겠습니다. 또 이 정도의 큰 나무를 가지고 고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의 고사 원인은 동해와 탄저가 주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해는 1년에서 3년까지 주로 발생이 되고 탄저병은 4 내지 6년 정도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서 6년까지 우리는 신경을 써서 재배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감나무 고사원인의 탄저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탄저입니다. 나무 줄기에 1년생 된 가지에 까만 점이 감염이 일단 됩니다. 우리가 6월 정도의 나무 감잎의 생육 상태를 보면 왼쪽에 있는 정상주는 잎이 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감염이 된 나무는 잎이 아주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이후에도 이렇게 나무가 잘 성장하다가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간부 부분을 살펴보면 까만 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년도에 감염이 됐다기보다는 1년생 내지 2년생 때 감염이 돼서 지금 이렇게 나무가 고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주지는 대신에 아주 건전한 생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이 된 이후 최소 5년 정도 지나면 이게 나무가 전체 고사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고사하는 밑부분까지 잘 살펴보면 이게 표피를 벗겨보면 새카맣게 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부분에서 절단을 해야 될까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어느 부위에서 절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구나 알다시피 3번 위치에서 절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단한 이후에는 도포제를 발라주시면 줄기 썩은 병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7년 후에 이렇게 폐원되는 과원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듯 탄저병은 아주 감나무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런 상황으로 목탄저에서는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에는 과일 탄저입니다. 과일의 까만 점이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점점 함몰되는 식으로 크기가 더 병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개해 보면 안에까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이렇게 보기 흉할 정도로 전체 과일에 번져서 낙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과일 탄저의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탄저병은 그러면 어떻게 전염을 할까? 어느 부위를 통해서 전염을 할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병가지 병반이 가장 많은 전염을 시키고 있고, 나무를 절개해서 소각한다든지 땅에 묻는다든지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어느 부위에서 전염을 시키냐, 우리가 감염이 되어 있던 잎에서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잎도 소각이나 아니면 그 땅에 묻거나 이렇게 해줘야 예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제 방법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발병되기 쉬운 조건은 배수불량, 상처, 특히 학예 전쟁 때 상처가 나면 많이 발병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웃자랐을 때, 유목일 때 발병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발병지 소각, 땅속에 묻기, 이런 것이 예방법이 되겠고, 방제는 발화 전에 석회융합제, 그 다음에 발화 후에는 적기에 방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억하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고사되어 껍질을 벗겨보니 일부 내피색이 검게 보이며 감염주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병명과 방제 시기는 3초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탄저병과 6월 중순에서 8월 하순에 많이 발병하므로 1년생 가지에 특히 유목 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더 부자일까요? 혹자는 사진으로 보고 왼쪽에 있는 외국인이 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지금은 다이어트 하는 오른쪽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실제 부자는 그 사람의 재산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한 다음에 누가 부자냐고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병과 충은 확실한 연구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방제 시기에 정확하게 방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가 많이 유목기 때 고사되는 원인 중에 동해를 한 가지 들 수 있습니다. 동해는 주로 구릉지, 그다음에 그 도로변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과원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이 이유는 공기가 무겁기 때문에, 저기압일 때 무겁기 때문에 흐름이 없는 곳에서 많이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6년까지가 가장 많이 고사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가 상당히 성장했는데도 전체 고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아주 건전한 나무입니다. 그 표피를 벗겨보면 이렇게 그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동해를 받는 경우는 선단 부분에 나무가 이렇게 다 고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많이 과일을 달았다든지 아니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그 수체 내에 저장 양분이 적어서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선단 부분에 약간 고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피를 벗겨보면 이렇게 녹색이 아니고 약간 흰 갈색을 이렇게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지 부분에는 고사가 됐는데 주간부 부분은 동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신초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은 6월 중순경에 극히 정상적으로 생장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양분 변환기 때 이렇게 잎이 시들시들하면서 고사되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동해와 탄저병의 차이점은, 탄저는 껍질을 벗겨봤을 때 껍질이 안 벗겨지는데, 동해는 이렇게 표피가 벗겨지면 이것은 동해로 판정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죠.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정상주 사진입니다. 가운데는 탄저병, 맨 오른쪽에는 동해. 그래서 탄저와 동해 고사했을 때 판별법은 표피가 벗겨지느냐 안 벗겨지느냐, 이것으로 판정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탄저병은 무조건 제거를 해서 소각을 해야 되지만, 동해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 전염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해 피해 경감 예방법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집, 신문지, 부직포, 백색 페인트 처리를 안 한 것을 가지고 실험했는데 단연 집이 가장 효과가 좋고 다음으로 신문지, 부직포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문지는 여기서 15겹 이상을 감싸줘야만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을 싸준 피복한 이런 식으로 유목기 때 싸주면 되고요. 신문지, 그 다음에 부직포.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해 피해 경감에 가장 좋은 피복 방법은 3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집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동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을 냉동고에 동결시켰다가 꺼내면 이처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부드럽게 성에가 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외부에서 동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칼날처럼 아주 뾰족뾰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왼쪽에 해동되고 나서는 정상이지만 냉동고에서 나온 것은 정상이지만 외부에서 감이 동결됐다. 이런 것은 바로 세포가 죽기 때문에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기에 수확하는 거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루하니까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6년근 때 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산삼은 언제 캐는 것이 좋을까요? 네, 산삼은 보는 즉시 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음은 둥근무늬 낙엽입니다. 지금 최근 3년간 둥근무늬 낙엽병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전체 수확량의 80% 이상이 낙과가 돼서 소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최근 목격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실천하면 그 문제를 말끔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잎은 정상잎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잎은 동그란 반점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둥근무늬 낙엽병은 급성 낙엽병과 일반 낙엽병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급성 낙엽병은 잎이 파란 상태에서 감염이 돼갖고 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감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그야말로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병으로서 아주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수수 파란 감인데도 저렇게 거의 다 낙과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급성 둥근무늬 낙엽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둥근무늬 낙엽병은 잎이 저렇게 붉은색으로 변했을 때 감염이 돼가지고 잎이 떨어지는 현상으로서 감도 수확기 때 많이 낙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무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농약을 살포하고 난 후에 발생된 것을 사진으로 촬영을 한 것입니다. 한 나무에서도 왼쪽은 감염이 됐고 오른쪽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네, 농약을 칠 때 왼쪽에 있는 스레트 집이 다른 사람의 집입니다. 그래서 농약이 날아가지 말도록 오른쪽에는 집중적으로 쳤고 왼쪽으로는 약하게 쳐서 저렇게 반절 정도로 나타난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농약을 충분히 친 상태에서는 감염이 안 되고 농약을 소홀히 친 부분에서는 감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저희 집 앞입니다. 공교롭게도 밑에 하단 부분과 상단 부분은 감염이 안 됐는데 희한하게 중간 부분이 감염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력 분무기로 농약을 살포했는데
밑에 부분은 달아가고 위에 부분은 옥상에 가서 살포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농약이 충분히 살포가 안 돼서 감염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신의 가로수인데 밑에 하단 부분과 윗부분으로 나눠서 윗부분만 감염이 됐는데 이것은 농약을 살포할 때 윗부분에는 한두 번 살포하지만 밑에 부분은 위에서 살포했을 때 농약이 밑으로 흘러내리고 또 밑에 살포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살포가 되기 때문에 밑에는 감염이 안 되고 위 상단 부분만 감염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요 화면은 왼쪽 나무는 전체적으로 정상인데 왼쪽 나무에만 감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나무는 방제를 한 것이고 왼쪽 나무는 방제를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확연하게 감염이 되고 감염이 안 되고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쪽도 같이 방제를 한 거와 방제를 안 한 것에 확연히 드러나죠. 이것은 아주 확실히 드러납니다. 가로수인데도 이 앞쪽 부분은 잎이 벌써 다 떨어지고 저 뒤쪽에 있는 부분은 아직도 건전한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가로수도 이쪽의 앞쪽 부분은 정상인데 저쪽 뒷부분은 낙엽이 벌써 다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쪽에 있는 것은 사과나무 과원에서 약을 칠 때 가로수에 있는 감나무에도 약을 쳐서 감염이 안 되고 뒤쪽에는 방제를 안 했기 때문에 감염이 돼서 낙엽이 된 것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가 둥근무늬 낙엽병 방제를 위해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방제를 한번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5년간 실험을 한 상태입니다. 첫째, 16년부터 3년간은 농약으로 감염이 된 상태에서 살포를 해봤고 2019년에는 자담 유황을 갖고 해봤고 2020년에는 자담 유황과 자담 오일을 희석해서 해봤는데 5년 동안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학계에 알려졌듯이 둥근무늬 낙엽병에 일단 감염이 되면 방제는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도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방제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둥근무늬 낙엽병의 그럼 발병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가 집중적이고 7월 하순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96, 97, 98년도 3년간에서는 5월 중순에서도 감염이 많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연구 결과를 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해 6월 중순부터 방제를 했는데 감염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 이전에 벌써 감염이 됐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방제를 5월 중순에서 7월 하순까지 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수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제 방법은 발병되기 쉬운 조건, 습도가 높을 때는 언제죠? 우기입니다. 따라서 6월 중순부터 우리 장마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맞물려 있다는 얘기죠. 온도가 25도씨 이하, 그러니까 낮에 비가 오고 밤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 바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예방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척박한 가원, 질소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데 이것은 고목, 유목에서는 잘 발생이 되질 않고 고목에서 발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예방은 낙엽을 제거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정을 해 준다든지 요소 연면 살포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방제는 5월 중순에서 7월 하순에 방제를 하면 되는데 이때는 잎이 아주 녹색으로 되어 있고 정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잠복기를 걸쳐서
다시 9월 초에 날씨가 기온이 떨어졌을 때 발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둥근무늬 낙엽병이 9월 초에 발생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방제를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방법은 소가 땅에 묻기, 이렇게 농약 살포가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쉬운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네, 농약 살포가 가장 쉽습니다. 제가 제 밭에서 실제로 소각도 해보고 땅에 묻어보게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특히 더구나 지금은 산불 예방 또 미세먼지 예방으로 인해서 소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자. 9월 초 잎에 둥근 반점이 생겨 황백색으로 낙엽이 지고 낙과되는 병과 방제 시기는 무엇일까요? 3초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공부를 했듯이 둥근무늬 낙엽병이며 5월 중순과 7월 하순경에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3번만 방제해도 병이 안 걸려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언젠가 병이 발생됐을 때 큰 농가 소득 감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충해 방제는 안전의 안전,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무늬 낙엽병입니다. 이것은 잎이 반점이 생기는데 반점 모양이 모가 났다고 해서 모무늬 낙엽병입니다. 둥근무늬 낙엽병은 병반이 동그랗게 생긴 반면에 모무늬 낙엽병은 모양이 길쭉길쭉합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무늬 낙엽병의 방제 방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발병되기 쉬운 조건은 수세가 약하고 척박한 과원은 둥근무늬 낙엽병과 같은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둥근무늬 낙엽병은 저온일 때 발생이 감염이 되지만 이 모무늬 낙엽병은 고온일 때 감염이 된다는 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방은 피해 낙엽 제거, 요소연면 10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든 둥근무늬 낙엽병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방제는 6월 상순에서 7월 상순, 결국 고온기 때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둥근무늬 낙엽병과 모무늬 낙엽병의 같은 방제 시기가 되므로 결국은 모무늬 낙엽병은 우리 눈에 잘 발견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